파리는요? 띵동. 서민주 씨? 민주야, 내 부탁 하나 들어줄래? 그럼 문 열어줄게. 왜냐면 여기 내 신혼집이 될 테니까. 서민주 씨, 나랑 음식물 쓰레기 같이 치울래? 가을로. 아, 맞습니다. 한국 영화입니다. 온파스 나왔어, 온파스. 좀 뭐 온파스긴 한데, 너무 아픈 사랑이 이제 앞에 있으니까. 그쵸? 네. 그거 방화 파스 아니에요? 국산 파스야. 예, 2006년 김대승 감독의 영화죠. 네. 김대승 감독은 저기 뭐 번지 점프를 하다라든지, 그쵸? 혈앤우. 네, 혈앤우. 최근에는 후궁. 네, 제왕의 접. 후궁에서 약간 스텝이 좀 꼬였나? 후궁? 예, 그런 영화들 많이 만든. 김PD는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제왕의 첩. 재밌어요. 그랬고요. 유지태가 주인공 최현우 역을 맡았습니다. 네. 검사죠. 그쵸. 예, 하고 김지수가 서민주라는 방송국에서 이제 일하는 PD. 여행 전문 프로그램. 여행 전문 PD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엄지원이 윤세진이라는 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민주와 커피숍에서 커피숍 일하다가 이제 나중에 참혹한 상황 속에 같이 서민주와 갇히게 되는 그 사람의 얘기죠. 최종원이 그 민주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 어른이 될 사람 역으로 나오죠. 그렇죠. 예. 가을로 2006년 영화죠. 예. 이거는 뭐 다들 알다시피 그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그거가 모티브인 영화죠. 그렇죠. 예, 거기에서 생존한 엄지원과 거기서 자기 약혼녀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 여기서. 예, 안 했어요. 근데 결혼을 앞두고 이제 혼주 준비하고 혼주 준비하러 간 거였구나. 거기에 그 김지수를 잃은 유지태 그리고 그 과거랑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참사와 그 아픔을 이겨내는 그 여행을 하면서 좀 쓸쓸하게 보여주는 그죠? 그런 영화라서 이거는 좀 온파스긴 한데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이 영화가 굉장히 다시 또 이렇게 많이들 보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나도 이번에 처음 봤어요. 나는 이거를 최근에 봤는데 아직 희망이 있을 때 본 것 같아. 희망이 아직 있는 상황에서 세월호 사건이. 그래서 이때는 산풍 때는 그래도 몇 명 나중에 십몇칠 지나서 살고 그랬잖아. 그렇죠. 완전히 찜통 유명했죠. 찜통더위에서. 예, 소변 자기 소변 먹으면서 뛰고 막 이런. 그래서 난 좀 희망이 있을 때 이걸 보면서 힐링이고 뭐고 자시고 그냥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우리의 희망이 사실 이제 뭐 다 무참히 짓밟히고 지금 뭐 13명 정도 남았다고 그랬죠. 아직 찾아야 될 시신이 4명인가? 네. 우리 현대사에 참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은 비극적이고 그렇지만 일면 되게 한심하고 되게 화나는 그런 인재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이번에 세월호 침몰 그거가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어서 이번에 리스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또 저는 보면서 욕하면서 봤는데 백화점이 붕괴되기 직전에 사장단이랑 주요 임원진들 막 빠져나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객들한테는 얘기도 안 해주고. 거기가 화났어. 난 제일 화났던 장면이 체육관 씬이었어. 체육관이 똑같아. 체육관이 물론 거기는 누가 거기 있었는지도 모르니까 실종됐다고 믿는 사람들이 거기다 다 갖다 붙이잖아. 사람 이름을 다 붙이고 그렇죠. 누구를 찾고. 근데 그 가족들이 있었던 체육관은 역시 칸막이 하나 없고요. 이불 하나 덮어쓰고 거기에 누워 있었던 거야. 그렇죠. 지금하고 똑같더라고. 지금하고 별반 다를 게 없네요. 이런 어이없는 사실 삼풍백화점 곧 하루 전에 성수대교 붕괴 사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압축 성장을 하는 바람에 옛날 그 대연각 뭐 와우 아파트 이런 것서부터 우리가 빨리빨리 성장, 빨리빨리 짓고 빨리빨리 돈 벌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전쟁 났을 때 사상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논리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건 아니죠. 이 영화에서 이제 비로소 그래 오늘은 그래 이 영화 하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이 영화 하나다 힐링 영화 보신 게요? 힐링이 좀 아니 힐링이 좀 되는 것 같아? 그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영화가 이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무엇보다도 공감이겠지. 그쵸, 우리가 공감이 많이 느끼는 되죠. 공감이 돼야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같은 힐링의 포인트를 찾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산풍 때 이게 서울 강남의 한복판이잖아. 서초동. 그렇죠. 니네는 공연 안 했냐? 나 거기서 공연했었어. 이거 무너지기 전에. 그때는 저희가 공연할 그게 아니죠. 아, 그치. 니네 고등학생이었구나. 94년도에 나 대학교 때 여기서 공연했거든. 2번이나. 93, 94. 그래서 내 주변에서 막 농담으로 네가 거기서 무대에서 기타 메고 뛰어댕겨가지고 무너졌다는 막 이렇게 이런 농담도 하고 했는데 농담할 얘기는 농담 얘기할 뛰어댕기진 않았는데 그냥. 근데 좀 그 삼풍백화점이 그 핑크색이었거든. 맞아요. 난 그래서 그때 리허설하러 딱 갔는데 이 백화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었을까?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 좀 건물 자체가 백화점이 좀 멋있어야 되잖아. 근데 되게 그냥 무슨 거대한 콘크리트 더미 같이 생겼어. 거기다 약간 눈가림으로 핑크색으로 칠해놓은 것 같은. 저는 이름도 별로였어요. 삼풍. 뭐 이 회장 징역 몇 년 살고 나왔죠? 예, 뭐 7년 뭐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참, 그쵸. 엄청 저는 몰랐어요. 저는 잊고 있었는데 500명이 넘게 죽은 거예요. 500. 그래서 500명. 한국 최고의 진짜 역대 최고의 참사다 이렇게. 최고가 아니고 최대의 참사죠. 최고가 아니죠. 최대의 참사죠. 6.29였어 이날이. 네. 여름 95년도. 제일 더울 때. 지금 여러분들 덥잖아요. 그 더울 때 거기 깔린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겠네. 500명이. 하여튼 뭐 이 얘기는 근데 그 산풍 그 참사에 포커싱이 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걸로 얘네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 영화에서 이 엄지원의 연기가 너무 좋더라고. 난 사실 여기 3명이 나오잖아요. 유지태, 김지수, 엄지원. 유지태가 사실 주인공이지만 이 엄지원의 연기가 너무 잘한 것 같아. 되게 공감이 됐어.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얘가 이렇게 공황장애 같은 건 막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은 거야. 지하 커피숍에.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유지태랑 김지수는 너무 서로 사랑하는, 진짜 서로 사랑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두 연인이었죠. 근데 이제 어렵게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드디어 사법고시에 합격한 유지태가 이제 그 아파트를,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사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인사를 가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회사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연수원 동기들이랑 뭐 잠깐 보고 가야 된다고. 검찰 보야. 예. 검찰 보조하는 건데 무슨 서류 하나 빨리 쓰고 가라 그랬고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못 간 거야. 그렇죠. 그게 얘가 검사가 된 게 아니고 검사 15 할 때지. 15. 대리. 그게 이제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 우리 교생 실습 나가듯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니까 뭐 정신없지. 근데 이제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김지수한테 내가 지금 바로 못 나갈 것 같으니까 또 백화점 가서 좀 이렇게 물건이나 좀 둘러보고 있고 지하 커피숍에서 만나자. 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좀 늦게 가죠.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게 김지수가 가기 싫어하잖아. 그렇죠. 김지수가 나 그냥 여기 기다리면 안 돼? 라고 하는데 네가 여기 있으면 내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가 있어 라고. 근데 남자들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죄책감이 싫으면 평생 죄책감이 싫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결국엔 보내죠. 그래서 가서 조금 이것저것 보다가 커피숍에서 있는데 그 커피숍 안에서 붕괴가 된 거죠. 유지태는 자기 바로 눈앞에서 백화점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5분만 빨리 갔으면 같이 깔리는 거였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남자는 이제 이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안고 살았겠어요. 그래서 뭐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이제 유지태는 이제 검사가 돼 있죠. 싱글로. 예, 그냥 뭐 누구 만날 생각도 못 하고 검사로 이제 지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아버님이 그러니까 장인이 될 만한 장인? 예, 장인이 되었을 수도 있는 그렇죠. 예비 장인. 예비 장인이었던 최종원이 이제 최종원이? 찾아와요, 갑자기. 검사를 찾아와서 유지태한테 잠깐 밥 좀 먹자고. 그래서 둘이서 소주잔 한 잔 기울이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뭘 하나 놓고 그냥 가버리시죠. 일단 가죠. 예, 무슨 봉투 하나를 놓고 가버리시는데 그 봉투 안에 그 여자친구가 결혼하면 이제 신혼여행을 갈 루트를 쭉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보고 마침 이제 사건에서 얘가 이제 좀 배제되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휴가를 받아서 그 휴가 동안 그 길을 쭉 나서는 거죠. 여자친구가 가자고 했던 그 루트대로.
저희의 여행 PD니까 좋은 데를 많이 아는데 이제 결혼하면 신혼여행으로 갈 코스들을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자세하고 아주 다정다감하게 꼼꼼하게 그림도 막 그려가면서 그런 거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네. 만나려고 했을 때 그 같이 갈 신발을 딱 사놓고 그 위에다가 포장을 딱 하려고 다이어리를 딱 놓는 신발이었어, 거야. 그게? 신발을 신겨주려고. 등산했어요. 그런데 그게 같이 묻혀버린 거죠, 일단. 그렇죠. 발 사이즈 275였어요. 근데 매몰돼 버린 그 다이어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행을 쭉 다니면서 근데 여행지를 다닐 때마다 계속 어떤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마주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엄지원입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엄지원이 그 당시에 삼풍에서 커피숍에서 일하던 여직원이었고 그렇죠. 같이 깔려서 둘 다 살아남았는데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 엄지원과 김지수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처음엔 엄지원이 막 패닉에 빠져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니까 김지수가 막 되게 냉정하게 그렇죠. 차분하게 진정을 시키죠. 진정시키고 얘기를 계속하면서 계속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미 김지수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한 거야. 다리가 깔리잖아. 그래서 과다출혈로 죽죠. 아무튼 계속 눈에 보이는 거지. 이 여자가 왜 나 보여 보이냐고. 이 여자는 왜 자꾸 만나지? 이제 그러면서 서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 엄지원이 근데 그 다이어리를 보고 갑자기 패닉에 빠지지. 그렇죠. 그 남자가 들고 있던. 근데 이 여자가 엄지원이라는 여자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그렇지. 이 여자한테서 자꾸 예전 여자친구의 향기가 계속 나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한번 하게 되고 두 사람이. 근데 이제 엄지원이 안녕히 가세요. 다음엔 어디로 가세요? 그러는데 유지태가 다이어리를 딱 꺼내서 보는 걸 보고 패닉에 빠지죠. 그치, 트라우마. 이 남자가 이 책을 전에 그 남자구나. 그 남자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둘이 쉽사리 이렇게 같이 그거가 안 까져. 계속 서로 이렇게 피해 댕기고 그쵸, 왠지 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좀 약간 빨리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비밀을 막 이렇게 그런 이제 좀 감독의 연출이 있었죠. 김대승 감독이 그런 라인들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나는 혈앤우 같은 작품은 아주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에픽인데도 그런 거 잘 다뤄가지고 심리 묘사 같은 거. 제왕의 첩은 잘 모르겠어. 좋아. 후궁은 너무 배드신이 너무 이슈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만 빼봐봐. 괜찮은 얘기야. 너무 애로 마케팅.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전해 듣죠. 두 사람이 이제 서로의 정체를 알고 그쵸? 둘이 이제 이야기를 차분히 나누고. 얘기를 쭉 듣게 되면서 이제 유지태가 이제 처음으로 그 자기네 청첩장을 보여주면서 김지수 이제 얼굴을 처음 보는 거예요. 엄지원도 이렇게 서로 목소리는 이렇게 통했지만 그렇지. 이렇게 같은 공간에 이렇게 갇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둘이 손만 잡지. 손만 그렇죠.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다이어리도 그쪽으로 넘겨주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다이어리를 전해주죠. 근데 이제 이게 언니 얼굴이야라고 하면서 딱 보여주는데 그때 엄지원이 울면서 얘기하죠. 언니 정말 예쁘다라고 하면서 언니 혼자 살아서 미안하다고 막 우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이 영화의 가장 아픈 점이죠. 그렇죠. 그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 이번에 그 세월호도 그 교사들 살아남은 교사들 있었잖아요. 그거 굉장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교사들뿐만 아니라 또 교감 선생님 어린이 고등학생들도 그치. 계속 학생들도.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서 하나 본 동영상이 있는데 김포고등학교의 어떤 한 반의 학생들이 이렇게 이 세월호 아이들을 위로하는 노래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근데 노래는 잘 이렇게 못하는데 보면서 좀 되게 먹먹하죠. 먹먹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자기 또래, 자기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트라우마죠, 이런 거가.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동안 이런 산풍, 이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남겨진 자들의 슬픔에 대해서 생각해봤어? 그냥 그 사고, 몇 명 죽었나. 숫자로 남아있었죠. 경영진들, 나쁜 놈들. 그리고 뭐 부실공사. 뭐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가 남겨진 유족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처음 포커스를 한 게 이번 세월호인 거야.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그 포인트가. 그래야지 우리가 그 아픔을 알고, 정말 마음으로 우리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사회적인 트라우마를. 그래서 뭐 둘이 계속 그 여행지에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제 두 사람이 헤어지는데 헤어지고 이제 그 여행을 다 마친 유지태는
여자친구의 고향집으로 가죠. 그 이제 부모님을 만나죠.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나고 경상도인 것 같아. 경상도 사투리를. 근데 이제 아버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10년 후거든요. 그치. 이 사건이 벌어진 10년 후인데 니도 그만하면 됐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너도 그 죽은 내 딸 이제 그만 놔줘도 된다라는 이제 식으로 말씀을 쓱 하시죠. 또 하필 외동딸인 것 같아.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안에서도 이거랑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 이모 중에 한 분이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이모부가 몇 년 동안 이제 혼자 쭉 사셨죠. 근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이모부를 이렇게 불러서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하실 때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 네. 이제 자네도 그만하면 됐으니 빨리 이제 좋은 사람 찾아서 만나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근데 이거는 그냥 말이더라고요. 그래? 네, 이건 그냥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진짜로 이제 다른 분이랑 만나 제가 하셨는데 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다들.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치. 네. 그래도 어쩌겠어 그거. 이 영화에서 그 장인과 장모의 관계하고 이 유지태하고의 모습은 이런 것 같은 게, 유지태는 사실은 진짜 정경유착 이런 거에 아주 학을 띈 거 아니야. 사실 상품 이거에. 그러니까 그걸 파헤치려고 하는 검사가 돼버린 거지. 그쵸. 그래서 그거를 막 매진하고 있는데 사실 검사 조직이 지금이나 예전에 하여튼 자기가 덮어 쓴 거야. 그냥 자기는 그거를 제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정치 검사가 위에서 막아서 결국엔 못하게 됐는데도 자기한테 다 화살이 돌아와서 그 징계를 먹는 이유도 꼬리 자르기에 당하죠. 그거 당하는 건데 그걸 보는 그 부모 마음은 어땠겠어. 참, 내가 진짜 딸을 주려고 했던 그 친구가 진짜 정경유착에 검사가 돼 있다고 막 지목 받으니 그러니까 엄마 가서 TV를 탁 꺼버리잖아.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마음 아프니까 끄는 것도 맞고 그 모습을 보기가 싫으니까 끄는 것도 맞을 거고. 그래서 그 여행을 가는 게 그 꼬리 잘리기 당하고서 약간 이제 징계 같은 거 받고 휴가를 가는 거지. 한동안 떠나 있으라고 잠잠해질 때까지. 그래서 장인이 올라온 거야. 너 이런 거였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속상하니까 솔직히 둘이 말도 안 하고 술만 먹잖아. 그러니까 그건 거야. 쉽게 말을 꺼내기도 어렵고. 그냥 가버리시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잘 그려졌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 친구를 보는 그 장인의 그 모습이 딱 그려져 있고, 그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행 갔다 와서 다시 만났을 때 나침반을 다시 주잖아. 그쵸. 나침반을 주는 거. 그 장인이 약간 뭐 이렇게 그 공예가 같은 나무로 만드는 공예 같은 거. 만드는 게 나침반이었어. 나침반이었어. 그래서 나침반을 얘기하면서 이러잖아. 이 둘을 남극과 S극, 그러니까 뭐냐, 남극과 S극. N극과 S극. N극과 S극을 항상 못 만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둘 다른 몸이겠냐. 그만하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한다라는 거를 나중에 얘기해 주죠. 근데 나는 이 영화에 좋기도 하면서 조금 참 그렇구나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아름다운 자연 배경이 살아있는 거예요. 가을에. 그러니까 이 가을로라는 이름이 되게 좋았기도 해요. 왜냐면 여름이잖아. 여름에 발생했던 사건에 갇혀 있잖아. 그래서 가을로 탈출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 그래서 드디어 가을로 탈출을 하면서 지났던 10년이 여름에 꽉 갇혀있었던 그 사건에 맺혀져 있던 게 그 엄지원과 만나면서 가을로 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좋은 해석이네요. 저는 근데 좀 그런 아름다운 장면들을 보면서 좀 아팠는데. 왜 아팠냐면, 저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는 증거가 저는 그거거든요. 내가 가서 어떤 거를 되게 좋은 걸 보면, 그 사람이랑 같이 없는 게 너무 아쉽다. 같이 있어야 되는데. 예. 저는 그게 제 기준인데, 이 유지태가 가서 이렇게 여자친구가 좋다라고 얘기했던데, 너랑 꼭 가보고 싶었던 데들을 적은 거잖아요. 그쵸. 너랑 꼭 같이 있고 싶었던 곳을 적은 건데, 그곳에 지금 혼자 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느낄 그 아픔. 그게 느껴져서 너무 아프죠.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혼자 찾아간 맛집. 그렇지. 맛있는 데는 같이 가야 돼. 왜 웃지 마세요? 이게 원래 마주하면서 먹고 이런 추억이 있던 곳인데 안 갈 수는 없고. 요즘 카톡방이라는 게 생겨서 맛집에 가서 찍어가지고 바로 올리잖아. 그런 우리 골매들이 있는 방에. 거기에 나는 이게 굉장히 오후에 한 3시나 4시쯤에 햇빛이 되게 많이 나와. 난 그게 되게 우울하거든.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우울해. 그래서
그런 거에 또 하나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맛있는 걸 먹으면 같이 먹어야 되잖아. 먹지 못한 거,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이게 아까 얘기했던 카톡이나 이런 건 지금 바로 전달이 되지만 그걸 고이 사진 한 장 다 붙여가지고 짠 하고 보여주려고 준비를 다 했던 거잖아. 그쵸. 예. 그게 자기 앞에 딱 펼쳐져 있는 걸 보면서 다시 그냥 정말 묻어뒀던 것들이 막 그냥 폭포수처럼 막 올라왔을 듯한 그런 감정들. 특히 우리가 이제 편지 세대나 삐삐 나오잖아요. 네, 삐삐 나오잖아요. 삐삐로 인해서 막 전화하는데 계속 삐삐 돌려가지고 삐삐에 메시지가 없는데 더 이상 들어갈 메시지가 없으면 더 이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나오는 거기다 대고 울고 있고. 저 이게 산풍이 95년이죠. 예. 그때는 삐삐였지. 그때 한참 모두가 삐삐를 차고 다녔어. 그렇죠. 012, 015 그 삐삐가 있었어요. 그래서 삐삐를 좀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그 삐삐에 또 운치가 있었지. 그게 전화하면 전화번호를 찍어 보내는 거야. 이 번호로 전화를 해달라고. 그러면 통화를 할 수 있으니까. 혹은 음성 메시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음성 메시지가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삐삐가 족쇄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그렇죠. 그때는. 근데 그 장면도 있잖아요. 이제 엄지원이랑 김지수가 그 콘크리트 속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계속 삐삐가 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오빠가 보낸 삐삐겠죠. 막 이런 얘기하는 그렇죠. 장면 있고 얼마나 듣고 싶겠어요. 그 목소리가. 그렇지. 만약에 휴대폰 지금이라면 네. 지금 백화점이 무너졌다면 다들 휴대폰이 있으니까 나는 어디에서 갇혔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렇죠. 좀 더 많이 구조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때는 95년 이때는 아직도 우리 사실 진짜 이 야만적이었어.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그때 막 돈도둑 막 들어가지고 백화점에 뭐 훔쳐가 막 이랬잖아. 예, 맞아요. 되게 유명한. 지금도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와요. 삼풍백화점 하면 같이 뜨는 영화 검색어가 악마의 미소예요. 그래 뭐 어떤 아줌마가. 예, 어떤 아줌마가 옷까지 훔쳐갖고 미소 짓는 사진이 언론에 공개가 그게 돼서. 뭐 확실한 내막은 모르지만 야만의 시대인 것 같아. 아직도 이게. 그렇기도 해. 근데 너무 아이러니잖아. 백화점이 무너졌잖아. 백화점. 거기에 포커싱이 자꾸 되는 건 별로. 이번에도 뭐 가족인 척하고 가서 밥 먹고 뭐 이런 거 되게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있긴 한데. 고품 훔쳐가고. 그러니까 받아가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포커싱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그건 어느 세상에 있는 것 같고. 사이코패스들인 거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누구? 그 참 아이러니해요. 그 산풍이 또 고급 명품 이런 거 많기로 유명했거든. 그때 당시 서초동에 있었고 그래서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은 많이 갔거든. 그때 뭐 그것도 있지 않았어요? 브랭땅 백화점 뭐 이것도 있지 않았어요? 브랭땅은 명동에 있었던 거고. 브랭땅은 잘 안 돼서 망했어. 망했었어요? 갤러리아가 좀 잘 됐네. 갤러리아 잘 되죠. 아무튼 뭐 영화는 그렇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영화도 치유가 된다? 또 저는 또 그렇게 막상 그렇게 치유가 막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어떤 희망만을 보여줄 뿐이지. 난 이게 영화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렇게 아픈 이야기들이 꼭 그 얘기에 포커스가 돼서 다큐멘터리라도 좋고 어떤 이야기라도 좋은데 영화는 세상 일을 종결지어주는 그리고 마치 하나의 텍스트북처럼 책을 한 권 딱 던져주는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근데 이 영화가 있어서 삼풍백화점이라는 그 비극이 잊혀지지 않는 거죠. 딱 하나가 남아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야. 적어도 요 정도까지만이라도 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난 치유라고 생각했어. 사실. 그렇죠. 우리가 가을로 나왔을 때 처음에 한 7, 8년 전에 나왔죠. 이거 했을 때 사람들이 보고 삼풍백화점 맞다 그런 게 있었지라고 우리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나는 막 사람들 깔리고 막 이런 건가 막 이래가지고 안 봤었는데 그때 당시엔. 방금 김 PD 말대로 영화의 역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이 가을로라는 걸 보면 삼풍백화점을 생각하는 거잖아. 그때 이런 비극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잊지 않는 거지. 그게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서 책이나 뭐 다큐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걸 보는 것보다 이렇게 영화로 우리 라이브러리에 꽂혀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조심스럽지 사실. 근데 이거 접근하기에는 되게 조심스러운 거야. 이것도 처음에 나올 때 되게 논란이 많았어요. 이 영화 처음에 개봉하기 전에 준비 단계에 있을 때 이 영화가 지금은 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이거 10년 있다 나온 거니까 사고 10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잊고 있던 상처들을 도리어 다시 꺼집어내서 좀 후벼파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목소리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 유족들의 뭐 어떤 그 상처는 생각 안 하냐 뭐 이런 난 그게 제일 악마의 목소리라고 생각해. 솔직히 나는 그 부분이 제일 나쁘다고 봐.
그 부분에서 나는 너무 이걸 못 보겠다. 저 영화 만들지 말아달라고 하는 유족이 있다고 하면 그 유족을 설득하는 게 맞다고 보고 실제로 그런 목소리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번 세월호에 있었던 이 수만 가지 이야기를 보면 이건 뭐 어떻게 못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잖아. 실제로 밖에서 뭐 헬리콥터 왔으니까 우리 이제 살았다고 했던 목소리 그대로 다 우리 듣고 있잖아. 근데 이게 영화가 안 된다면 뭘 하자는 건지. 근데 아니 조심스러운 건 있어요. 왜냐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거잖아. 이 영화라는 게 영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유족들이 볼 때는 그거를 이용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나는 그러면 더 유족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만들 영화라고 보죠. 차라리.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스토리를 해가지고 유족을 설득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사회적인 다양한 접근을 하는 거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그 세월호 이렇게 뭐 시를 쓴다거나 그러니까 내 시를 쓰는 거는 정말 시인이 그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런 정치인들 말고요. 그렇죠. 비전문가가 쓰면 안 되고요. 뭐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거나 음악을 만든다거나 그런 작업들을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추모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영화인들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근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팩트들을 밝혀내야 되는. 그렇지. 그게 더 중요하죠. 그거는 이제 여론과 저널리스트들과 심지어는 뭐 검사들이랑 형사들이 밝혀내야죠. 경찰이랑 정확하게 팩트를.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회적인 접근이 필요한 건데 가을로는 사실 이 90년대 중반 지금 20년 가까이 됐네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보면 멀다면 멀고 얼마 전이라면 얼마 전인데 그때 우리가 그 복판에 있었거든요. 우리들은 그 근처에 있었어 나도. 그리고 내가 아는 형 사촌도 거기서 죽었고 그다음에 내가 아는 좀 후배 연장이. 네, 어머니가 거기서 일하고 계셨어요. 거기 그 식당 하시던 분은 그날 아침에 하도 이상해서 그냥 영업을 안 하고 나오셨다는 거야. 그 정도로 징조가 있었어. 그게 5층 식당가부터 균열이 발견이 돼서 5층 식당가는 일단 그날 영업을 정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내보냈어야 되는. 그러면 아무도 안 죽었을 거 아니야. 근데 대충 이렇게 땜빵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야만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나아지지 않았어. 거기서 레슨을 못 얻었던 것 같아. 삼풍 거기에. 계속 뭐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사람들 아직도 압축 성장해야 되고 뭐 짓고 있고 맨날. 오작이 얘기한 그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심지어 삼풍백화점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만든 것도 있어. 그리고 뭐 이 영화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풍경들 약간 나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유홍준 선생님의 그냥 그런 게 좀 생각이 났더라고. 그런 아주 우리 되게 좋은 데 많거든요. 중간에 절에서 좀 재밌는 씬도 나오잖아. 예. 그 스님이 참 방송을 모르시네. 자꾸 안쪽에서 뭐 소음이 들리니까. 그거 좀 조용히 하려니까 막 이러면서. 진욱이 여기 뭐 여행지. 네, 여행지 좀 조사해봤다면서. 예, 이거 영화 순서대로. 이 여행지가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뭐 이 여행지들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무슨 영화 촬영지 이렇게 다 간판들 걸려 있는. 예. 일단 전남 우이도가 나오고요. 담양 소세원, 포항 내연산 12폭포, 울진 평해 월송정 해돋이공원, 울진 불영사, 울진 금강 소나무숲, 그리고 증산역이 나오는데 이 증산역은 저기 태백선하고 정선 그 선이 그 만나는 기점 그쪽이고요. 웅평구 여기 증산 아니고요. 그리고 구절리 전나무숲, 월정사, 영월 동강, 그리고 동강에 가려졌지만 영월 서강도 또 같이 나온대요. 서강도 아주 예쁘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까지 쫙 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양 메타세카이어 길까지. 담양까지. 그 제일 엔딩 장면 있죠. 걸어가는 그 장면. 그 중간에 그 불영사라고 나오는 데서 그 스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울진 불영사. 저는 이 중에서 담양 소세원이랑 소세원 그리고 동강 가네요. 근데 소세원은 정말 좋았어요. 정말 언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가을이나 이렇게 단풍 많이실 때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뭐 어디 멀리 안 가더라도 되게 좋은 데 많다라는 거. 남도에 가면. 그런 여기서 나오는 여행지들 또 이렇게
이 영화가 막 메가 히트를 했으면 굉장히 그 여행지들이 떴을 텐데 이 영화가 뭐 이렇게 썩 흥행에 성공한 영화지는 않. 예,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네. 근데 이번에 많이들 찾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힐링 영화 리스트에 한번 끼워봤습니다. 혼자 여행 다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혼자? 여기서 엄주원이랑 유재석 다 혼자 다니잖아. 예, 그렇죠. 혼자 여행 가봤어? 전 좋아요. 그래? 예. 좋아요가 아니라 가봤냐고. 가봤어요. 좋다는 얘기는 가봤다는 몇 번? 한 두어 번 정도. 그러니까 어디 갔었어? 저기 전라도 쪽 갔었고요. 그래? 뭐 가깝게는 을왕리도 혼자. 왜 혼자 간 거야? 바람 맞아서? 아니요, 바람 맞고 그런 거 아니고 정말 그냥 무작정 이렇게 그 생각이 무작정 떠난 거야? 계획하에 떠난 건 아니었고 무작정 정말로 1박을 하지는 않았어요. 당일로 갔다 왔고 1박을 해봐야 1박을 해봐야 그게 좀 여행이지. 나도 어디 혼자는 잘 간다. 아니 혼자 나 맨날 여행 간다고. 아니 이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루 당일치기로라도 충분히 갔다 오실 수 있는 그런 것도 혼자만의 여행이지. 아니, 그게 꼭 1박이냐 2박을 해봤냐는 거죠. 최 과장 해봤어? 아니요. 어디 혼자 여행 가서 혼자 자본 적 있어? 그 여행 개념은 아니었고 출장? 뭐 출장을 혼자 가거나 뭐 이런 적은 그거 말고 그냥 자기가 자의로. 그런 적 없어. 너 저번에 뉴욕 혼자 갔지? 뉴욕은 가봤구나. 진짜 혼자 갔었다. 그건. 근데 물론 잠을 자는 데는 그렇죠. 혼자 자보기도 했죠. 퀸즈 정도에서. 나는 유럽을 내가 혼자 갔었잖아. 근데 혼자 여행을 가니까 그 감성 이런 게 굉장히 증폭하더라고. 굉장히 보게 되고 왜냐면 말을 안 하잖아. 그리고 이렇게 보기만 하고 혼자 있으니까 굉장히 뭐랄까 기억이 오래 남아. 그래서 내가 그때 이렇게 가자마자 뭐 이렇게 노트 같은 걸 사서 내가 막 뭘 쓰기 시작했어. 툭 하면 앉아가지고 스케치도 하고 글도 쓰고 저게 아직도 있는데 그거 이렇게 얼마 전에 이렇게 다시 봤거든. 근데 나 이상하다. 난 마른 행주인데. 그런 생각이 마른 행주인데 아니 행주도 여행 갈 수 있지. 마른 행주도. 행주대교 스키 많은 곳을 가면 돼. 그래서 행주를 많이 여기저기 닦고 다녔어요. 그래서 좋더라고. 갈 수 있을 때 가야 돼. 근데 보니까 지금은 내가 사실 혼자 여행 갈 일은 별로 없잖아. 행주 산성 정도는 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오샥 말에 동의하는 거는 혼자 갔을 때 극단의 재미는 있다. 그 증폭되는 게 있지. 가기는 혼자 가는 게 저어되긴 하는데 일단 가면 얻는 게 있어. 일단은 말이야. 그리고 못 모르는 데 가는데 혼자 가잖아. 그러면 나이가 20대로 어려져. 진짜. 지금 가봐. 20대로 어려져. 왜냐면 길 잃을 수도 있고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방향 감각이 딱 처음이게 되니까 생존 본능 비슷한 것도 조금 생기고요. 어드벤처지 뭐. 어드벤처. 그 맞아. 모험이야 모험. 맞아 모험. 어디 뚝 떨어진 거 아니야. 근데 혼자 여행 갈 수 있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쵸? 특히 결혼하고서는 혼자 여행 가기 힘들고 처녀 총각일 때도 특히 여자는 집에서 또 못 가게 하고 남자들도 혼자 너 왜 혼자 가냐? 뭐 어디야? 뭐 실현했냐? 사실 나는 그때 실현하고 갔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혼자 가. 그러면 감성적으로 포텐 터질 때죠. 그런데 가면은 굉장히 얻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자기 인생에서 혼자 여행을 어디론가 갔다 오고 나면 굉장히 얻는 게 많고 여기서 나는 뭐 해외를 가는 거는 좀 그렇고 이렇게 남도나 이런데 이렇게 가을로 코스를 한번 다녀보시든가 이런 거 혼자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안전하게. 우리나라 뭐 안전하니까. 가고 싶네요. 혼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너는 없겠지 이제. 너는 어떻게 이제 혼자 여행 가면은 안 되지. 지난번에 출장 혼자 갔다 왔을 때 되게 좋았어요. 그렇죠. 혼자 출장 갔는데도. 제주도? 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커플 중에는 그런 커플들은 있어. 부부가 서로 딜을 하는 거지. 혼자 여행 가는 딜을 하더라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혼자 여행 갈 수 있는 되게 좋은 그런 딜을 하는 부부도 있더라고. 혼자 여행 다니는 거 참 굉장히 강추입니다. 안전한 우리나라 안전한 나라니까 혼자 다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고.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혼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유럽 같은 데서도 다 이렇게 만나가지고 혼자 가서 떼지어서 댕기잖아. 그건 안전상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그게 외로워지거든. 그게 외로움과의 싸움이거든. 혼자 여행이라는 게 극도로 외로워져. 어디 모르는 데 가서 혼자 방을 잡고 잔다라는 게 굉장한 외로움이거든. 맞아. 잠은 안 오더라. 진짜 피곤한데도 잠이 그 고독함을 즐긴다기보다도 그게 나중에 남는다니까. 고독함. 맞아요. 저도 한창 저기
포천, 동두천, 연천 여기서 저는 일하러 다닌 거 모텔 생활한 거 아주 기억에 남는 거. 뉴욕에서 약하러 다녔잖아. 뉴욕에서 마지막 날에 이제 진짜 혼자 와야 되니까 혼자 비행기 타기 전에 뉴욕을 그 버스 관광 버스 타고 2층 버스 타고 그래요. 레드 라인인가 뭐 있어. 타고 가다가 마지막에 꼭 먹어봐야 되고 싶은 게 이제 스테이크잖아. 뉴욕 스테이크를 딱 혼자 먹는데 그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맛있어? 아, 맛있죠. 혼자 먹는 게 그런 맛도 있더라고. 뉴욕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스테이크를 혼자 먹는다는 거는 사실은 좀 안 어울리잖아. 근데 그 혼자 먹어보겠다라는 결심과 돈도 많이 줬거든. 사실은 비싸게 주고 먹어보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라는 극도의 그 만족감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오샤기가 얘기한 것처럼 그 외로움이 이게 싫지 않구나. 그렇죠. 이게 100% 받아들여지는 거야. 흡수가 돼. 모든 광경이나 사람들의 모습이나 이런 게 내가 뭐 달리 할 일이 없으니까 100% 이렇게 되죠. 좋은 사람이랑 같이 가도 좋지만 혼자 가는 여행도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여기서 유지태나 엄정화 누구냐? 엄지원이요. 엄지원처럼 이렇게 누군가를 그리면서 이렇게 슬픈 이런 여행도 어떻게 보면 힐링 트래블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장면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는 영화 보면서 둘이 막 애정 라인 가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었는데 다행히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렇게 암시를 주죠. 암시를 했죠. 김지수가 마지막에 그 메타세카이어 길에서 이 길은 새로운 길인데 새로 깐 길인 것 같다고. 복선이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제 쭉 가버리고 그 두 사람이 새로운 길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그렇죠. 이 영화는 뭐 힐링 영화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3개 중에 1개 당첨이네. 근데 어때요? 내가 아까 사회적 트라우마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이 영화는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의 얘기잖아. 우리도 사는데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개인적인 트라우마들. 개인적인 트라우마를 뭐 영화를 보고서 치료한다.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속 좋은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 아픔 있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나는 좀 사회적인 트라우마랑 이번에 특히 우리가 시기적으로 세월호 지금 이제 2달 가까이 돼가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느낌으로 난 영화들을 좀 골라봤는데 우리가 이번에 3회에 걸쳐서 힐링 영화들을 하는데 여러분들 아까 우리 이벤트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힐링 영화 있으면 서로 추천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또 힐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